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래간만입니다. 제가 여러 학교에 강의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업로드 시켜야 된다라는 거를 저는 올린 줄 알았는데 오늘 확인해 보니까 강의가 업로드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어, 다음번에는 이런 착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신경을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 심리장애 세미나에서 그 이론적 배경의 마지막 단계인 인지 행동적 접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제목처럼 여러 가지 이론 중에 이 이론은 말 그대로 인지, 생각하는 거와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상담을 접근하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하게 행동에 미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뀔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근거 이론의 바탕을 두고 상담을 진행하는 것을 인지 행동적 접근 이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강의를 좀 더 들여다보면, 예, 전통적인 행동주의적 접근이 확장되면서 주로 인지 행동적 접근으로 이동했는데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들 배우신 것처럼 그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 형성과 그 다음에 스키너의 그 조작적 조건 형성 내지는 반두라의 이론이라든지 내지는 왓슨의 이론에 근거한 행동주의적 접근법에서 좀 더 나아가서 발전한 것이 사실은 인지행동적 접근 이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지행동적 접근은 인간의 행동은 개인의 사고나 신념에서 비롯된다라는 것을 근거로 하고 있고, 부적응적인 어떤 정서와 행동이 바람직한 것으로 변하기 위해서는 먼저 거쳐야 될 것이 생각의 변화, 즉 인지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이 이론이 새롭게 나타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담자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인지행동적 변화를 통해서 내담자의 성격과 행동을 수정하도록 돕는 것이 이 학문의 중요한 역할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자를 좀 들여다볼게요. 인지행동적 접근 이론을 처음 세상에 내보인 사람이 앨리스라는 사람인데, 앨리스는 합리적인 정서행동 치료는 앨리스에 있어 창안된 것으로 인지적 요인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론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지행동적 접근 이론 중에서도 합리적인 정서행동 치료, REBT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앨리스라는 사람이 처음 강조했고요. 앨리스는 외부에서 자극에 대한 반응을 매개하는 개인의 사고와 신념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어떤 거냐면, 외부 자극이라는 것은 촉발된 어떤 사건이에요. 그 사건을 보고 인간의 어떤 생각, 그 반응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그 반응, 결과론적으로 나온 어떤 반응을 매개하는 인간의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어떤 신념 체계가 인간의 행동, 인간의 반응을 결정짓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앨리스는 개인의 신념 체계는 올바르고 합리적인 사고와 그렇지 못한 비합리적인 사고로 나눌 수 있고요. 양면적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고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행동을 보거나 어떤 사건을 봤을 때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사건을 보면서도 비합리적인 생각과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앨리스가 하고 있습니다. 비합리적 신념이 다양한 부적응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내담자의 비합리적인 신념을 합리적인 것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상담의 핵심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한테 내가 도움을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지금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는 거였죠. 그래서 지금은 도움을 줄 수가 없어서 너무 미안하다라고 거절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지라고 받아들이는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비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저 사람이 나를 굉장히 싫어하는가 보다, 내지는 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는 일반적인 사고에서는 어떤 컬러를 봤을 때 빨간색을 보면 빨간색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건 빨간색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다른 색깔로 얘기하는 그런 성향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누차 얘기한 것처럼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프레임이 문제다라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어요. 그 프레임, 세상을 보는 창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어렸을 때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드는 어떤 핵심적인 믿음, 그걸 우리는 상담학에서는 스키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스키마가 형성됨으로 인해서 자동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자동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어떤 반응, 화를 낸다거나 불안하다거나 아니면 우울로 빠지는 그런 경향의 것들이 우리 인간한테 나타난다라는 이야기들을 지금 앨리스가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의 이론과 실제를 설명하는 ABC 모델을 설정하였고 또한 부적응적인 삶을 초래하는 비합리적 신념의 구체적인 기준 내용과 그리고 이를 합리적인 것으로 변화시키는 다양한 방법들도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비합리적인 신념은 뭘까요? 말 그대로 합리적이지 않은 믿음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부적응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에요. 비현실적인 기대와 요구를 의미하고요. 비합리적 신념은 어떤 생각을, 어떤 말을 많이 하면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 그건 당연한 거 아니야? 라는 어떤 당위적인 요구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들이 비합리적인 신념이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말하면 너는 당연히 그렇게 행동해야 돼 라는 어떤 이야기들이랑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말 중에서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주장하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비합리적인 신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신이나 타인 그리고 세상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충족되기 어려운 과도한 기대와 요구를 부과하는 것이다라는 것으로도 표현될 수 있고 이는 필연적으로 좌절을 초래하고요. 건강하지 못한 부정적 감정과 행동을 유발함으로써 삶을 부적응적으로 몰아간다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비합리적인 신념은 뭐가 있나요? 네. 저한테도 이런 비합리적인 신념이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과의 어떤 갈등이 초래되기도 해요. 예, 그렇지만 이것들이 내가 잘못 생각했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을 뛰어넘어 늘 그 주장이 옳다라고 주장하거나 내지는 이것들로 인해서 관계가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가는 경우도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한테는 거의 다 비합리적인 신념이 있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실현시키기 위해서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다라고 설명될 수 있습니다. 비합리적인 사고를 보면 신념이 충족되지 않을 때 부정적 감정이나 행동이 발생하게 되는데 비합리적 사고가 일어나는 인지적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자신이나 타인에게 비현실적이며 과도한 요구를 하고요. 그 요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그 결과를 과장되게 해석하여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 결과 타인에 대해서는 비판하거나 경멸하거나 어떤 공격적인 행위가 일어나고 자신에 대해서는 자기 비하와 자기 질책으로 이어지게 되고요. 인간은 누구나 비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경향이 있지만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과 병리적인 사람의 유일한 차이점은 비합리적인 사고의 빈도와 강도에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린 모두 다 비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그 100%다 합리적인 생각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이 사람이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를 구분해낼 때 어떻게 하느냐, 그 빈도. 10번 행동하는 것 중에 몇 번을 비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느냐, 그것의 어떤 수위에 따라서 건강한 사람과 건강하지 못한 사람으로 나눌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비합리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 그래서 정신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을 주변에 두게 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대화가 통하지 않고 한국말을 하는데 한국말이 이해가 안 된다거나 내지는 설득되지 않는 이유로 인해서 다툼이 많고
그럼으로 인해서 단절이 많고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나이 든 사람들이 주변에 친구가 없다거나 뭐 혼자인 경우가 있는 사람들의 대화 내용이나 대화 패턴을 보면 대부분 이렇게 비합리적인 생각과 당위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관계 소통이 어렵고 관계 지향적인 생각을 하거나 행동하기보다는 그냥 혼자 있는 것들을 더 편애하고 또 남들도 그 사람과 같이 행동하거나 뭐 이렇게 서로 대화하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점점점 이제 외딴 섬이 돼버리는 거죠. 예. 그런데 이것들 자체도 상담을 통해서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그 사람의 어떤 인생도 달라질 수 있다라는 어떤 기본적인 목표를 가지고 이 상담을 진행하는 거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요 개념은 ABC 모델인데 A는 어떤 거냐면 촉발 사건이에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면 그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 경험함으로 인해서 자기도 모르게 자동적인 어떤 신념, 우리는 이것을 핵심 신념에서 스키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신념이 생겨요. 그리고 나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죠. 어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합리적인지는 모르겠으나 밥을 차리는데 그 반찬이 있어요. 그런데 그 반찬을 뭐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 쪽에 뭐 이렇게 사실은 어른들하고 밥을 같이 먹게 되면 어른들이 드실 수 있도록 반찬을 이렇게 가까이 내어주는 게 우리의 전통 문화였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한쪽에 어린아이가 만약에 비합리적인 생각을 한다면 우리 엄마는 나를 얘 사랑하지 않아. 나를 좋아하지 않아. 라는 어떤 신념이 생기고 그걸로 인해서 화를 낸다든지 우울을 나타낸다든지 아니면 불안해서 다른 어떤 행동을 한다든지 하는 걸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ABC로 어떤 행동이 패턴이 나타난다면 이제는 우리가 좀 더 합리적인 생각을 해야 됨으로 인해서 논박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반찬을 나한테 가까이 주지 않는다고 그래서 우리 엄마가 나를 정말 사랑하지 않는 걸까? 라고 생각해 보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아니 꼭 그렇지는 않아 라고 이야기하고 아빠를 존중하기 위해서 아빠는 어른이니까 라는 어떤 합리적인 생각, 효과적인 우리 전통 안에서 흘러내려오는 어떤 철학에 대한 이야기로 자기 생각을 풀어내고 그리고 나면은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예의상 아빠한테 반찬을 먼저 내준다거나 내지는 그것이 이제 당연하다는 듯이 생각이 바뀌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 내지는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문제로 고민하거나 힘들어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더 많은 사례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로 설명한 것들에 대한 것을 글로 나타내는 건데 우리가 논박하는 거 다시 한번 볼게요. 내담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비합리적인 신념이나 사고에 대해서 평가하고 대화하도록 돕는 거고요. 논박은 비합리적인 신념들을 탐지하고 강력하게 대응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효과적인 철학은 내담자가 가진 비합리적인 신념이 논박을 통해 좀 더 합리적인 새로운 신념 체계로 변화하는 거. 아까 제가 설명했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감정과 행동이 생각이 바뀌고 어떤 철학이 바뀜으로 인해서 이제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어떤 행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죠. 네. 상담의 목표와 과정을 들여다보면 결국 뭐겠어요? 인지적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생각의 오류들, 비합리적인 생각들을 좀 더 합리적인 생각으로 수정하는 것이 이 상담의 목표이고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반응이 나타나는 어떤 불안이나 분노나 우울이나 그런 것들이 이제 긍정적인 감정으로 나타나는 거 그것이 상담의 목표이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앨리스는 이 ABC 모델을 통해서 촉발 사건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신념과 반응이 있는데 그 신념을 바꿀 수 있는 논박
생각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여지를 주고 반론을 제기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하고 그것에 인해서 다른 어떤 도덕적인 철학이나 그런 체계적 어떤 철학에 근거한 어떤 생각들로 바뀜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행동이 바뀌고 긍정적인 감정을 그리고 새로운 어떤 관점을 갖출 수 있는 것으로 행동치료, 정서치료가 이루어진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평가가 정서적인 혼란을 야기할 수는 있죠. 자기가 생각했던 게 이제까지 뭐 저 같은 경우에는 50평생을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말을 한다면 누군가가 정서적인 혼란과 어느 것에 가치를 두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혼란 속에 빠질 수 있지만 결국에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담자 자신의 어떤 행동과 자신에 대한 평가를 분리하는 방법과 내담자가 불완전한 자신을 수용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 그것들을 통해서 개선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 다른 사람들이 부탁한 것에 대한 거절을 잘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그 거절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혹시나 저들에게 미움받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불안이 많이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촉발 사건, 누군가가 저한테 도움을 요청을 해요. 그런데 그 도움을 거절했었을 때 자동적으로 생각나는 건 뭐냐면은 '나를 싫어할지도 몰라. 그리고 나를 비난할지도 몰라. 나를 뒷담할지도 몰라.'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불안을 느끼기 때문에 다시금 그 사람들의 부탁을 들어주는 형태로 계속 리사이클 되는 그런 어떤 행동을 보인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그것을 논박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굳이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이 요구한 것을 거절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뒤에 가서 뒷담을 한다거나 내지는 나를 미워한다거나 그래도 그건 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문제다라는 생각을 분리해낼 수 있고 뭔가 철학적으로 그것을 정의 내릴 수 있다면 그다음부터는 그 거절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나 나를 싫어할 것에 대한 그 두려움보다는 정직하게 당당하게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어떤 욕구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런 데까지 가야지만이 서로 간의 관계 가운데에서 뭔가 벽이 없고 오류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저도 인제 현장에서 이런 친구들을 이렇게 만나요. 선생님들이 여럿 있는데 이렇게 뭔가 불합리한 상황이 있었을 때 그것을 오해하지 않고 어 당연히 와 가지고 "아 이렇게 해서 원장님이 이렇게 얘기했었을 때 제 마음이 속상했어요."라고 얘기를 한다면 "아 그렇게 생각했느냐. 사실 나는 그런 의도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생각했다면 미안하다."라는 이야기로 결론을 지을 수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오는 사람들한테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설명할 수 있고 훨씬 더 일하기가 편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말조차 하지 않고 뭔가 행동에서 불만이 섞여 있는 어떤 그런 말투라든지 내지는 그런 표정이라든지 했었을 때 도대체 어떻게 그것을 풀어내야 될지를 잘 모를 때가 있거든요. 그것은 아마 그 사람이 제가 늘 생각하는 건 뭐냐면 제가 뭔가를 부탁하거나 내가 어떤 행동을 했었을 때 그것이 자기 마음에 들었었을 때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데 만약에 자기가 원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었을 때는 뭔가 비합리적으로 자기를 공격하는 건 아닌 건지 내지는 자기를 미워하는 건 아닌 건지 뭐 그런 식으로 오해를 하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자꾸 눈치 보게 되고 그 사람의 정서 상태를 관찰하게 되고 하는 그런 불편감을 맛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건강한 사람들은 자기의 감정이나 자기의 어떤 행동에 있어서 명확한 선과 내지는 음 철학을 가지고 움직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잘 헷갈려요. 되게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혹시 잘못된 어떤 인지의 오류를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피는 것이 사실은 우선일 것 같아요. 남을 판단하거나 '저 사람 저렇지.'라고 '저 사람을 고쳐 줘야지.'라고 생각하기보다
그 사람을 보고 있는 내 마음의 불편함은 어디서 오는지에 대한 내 자신의 치료를 먼저 한다면 훨씬 더 건강한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내담자가 자기 수용을 잘 하게 될수록 다른 사람도 더 잘 수용하게 된다. 제 그릇이 커진다면 조금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잘 수용하겠죠. 그래서 관계에 어려움이 없거나 내지는 훨씬 더 친화적인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상담의 목표와 과정을 보면 행동주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접근법을 절충하여 통합적으로 개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과거의 이야기보다는 주로 지금 여기의 경험과 기존의 사고 및 정서의 변화에 필요한 내담자의 현재 능력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담자가 자신과 자신의 세계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자기 패배적인 관점에 따라서 행동하기 때문에 현재 혼란을 겪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자기 패배적인 관점을 자기가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상담자의 또한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본질적으로 인지적이면서 내지는 교육적인 행동 과정이기 때문에 상담자는 적극적이고 지시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돼요. 인간중심 이론에서의 상담자의 역할은 사실은 따라가는 역할이고 어떤 수용하고 공감하고 하는 수동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자세이기는 하나 행동주의 이론이나 내지는 인지행동주의 이론의 상담자들은 대부분 주도적으로 끌고 가고 교사의 역할, 가르치는 역할, 지시하는 역할 그런 역할에 맞춰서 상담을 진행하고 있어요. 예. 행동의 특성을 논박을 해야 되고 내지는 여러 가지 이끌어 가줘야 그 사람의 어떤 논리, 비합리적인 논리 같은 것들을 좀 더 깨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은 지시적이고 내지는 가르치는 입장에서 상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적용하는 기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사고와 행동에 관심을 가지고요. 상담을 교육의 과정으로 보는데 상담자는 교사와 같은 역할을 하고요. 적극적으로 가르치고 도와주며 내담자가 상담에서 배운 새로운 기술들을 일상에서 실천하도록 격려한다. 예, 인지적인 기법은 뭐예요? 지금 현재 비합리적인 신념에 대해서 논박하는 거죠. 그리고 인지적으로 과제를 내주고 그 인지적인 과제라는 것은 지금 어떤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분석하고 그것에 대해서 써보고 하는 것들로 인해서 자기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을 뭔가 발견해내는 거, 그런 거 인식하는 거, 그런 것에 대한 기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내담자 언어를 변화시키고요. 심리교육적 방법으로 또 이제 교육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담자 언어 변화시키는 거는 나는 안 되지, 나는 뭘 해도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습관적인 언어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뭘 시작하기도 전에 그거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하는 변명하는 듯한 어떤 그런 언어를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랬었을 때 정주영 씨가 많이 이야기했죠. 해봤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해보지도 않고 왜 그렇게 무조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 라고 하면서 자기의 어떤 잘못된 비합리적인 생각을 좀 깨달을 수 있도록 인식시키는 거, 그것도 상담자의 역할입니다. 정서적인 기법에서는 합리적인 상상을 해보도록 하는 거죠. 이제까지는 비합리적인 상상, 그래서 잘 안 될 거고 해봤자 소용없을 거고 하는 어떤 상상을 했다면 이제는 그것이 잘 될 거라는 어떤 합리적인 정서와 상상을 해보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유머도 사용하고 역할을 대신해서 해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수치심 공격 연습이라고 그래서 자기 수치심을 공격하는 어떤 연습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이렇게 기법들을 사용해서 배우는 거고요. 힘과 정렬의 사용 내지는 행동적 기법에서는 조작적 조건 형성, 자기 조절, 체계적 동감법, 이완법, 모델링 이런 것들은 사실은 행동주의 이론에서 이미 배운 것들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인지적인 기법에 대한 설명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인지적 과제하기 한번 보면 상담자가 문제 목록을 만들어서 제시하고 내담자가 이에 대한 자신의 절대적 신념을 찾아내고 그 신념을 논박하도록 하는 과제죠. 그동안에 자기가 잘못했던 비합리적인 생각들, 그것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꼭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러이러하지 않나라는 논박을 할 수 있도록 과제를 내는 거. 그다음에 뭐뭐 해야 된다, 뭐뭐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뭐뭐 하고 싶다, 뭐뭐 한다면 좀 불편할 텐데라는 긍정적인 메시지나 그런 말의 태도로 언어를 변화시켜 보는 거죠. 심리적 교육 방법은 내담자 문제 해결이나 인지적 재구성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요인물이나 책 등을 제시하여 읽게 하고요. 또한 내담자가 가진 문제의 성격과 치료가 진행되는 방식에 대해 내담자를 교육하는 거예요. 네, 심리적인 교육. 자, 합리적인 정서 상상하는 것, 내담자가 실제 생활에서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것을 행동하기를 원하는 바로 그 방식을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자신을 상상하는 정신훈련 기법인 거죠. 유머를 사용하는 거, 요즘 유머 있는 남자들이 되게 인기가 좋잖아요. 남편 신랑감 그 조건 중에 하나가 유머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인데요. 예. 역할 연기도 내담자가 어려움을 느끼는 상황이나 역할을 연기하면서 스스로가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부적절한 감정을 적절한 감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거. 네, 그런 거 수치심 공격 연습. 내담자가 가진 비합리적인 수치심을 감소시키는 건데 내담자는 사회적인 관습을 위반하는 행동 내지는 뭐 그런 것들을 해봄으로써 수치심을 스스로 만들어낸다는 것을 알아내는 거죠. 길거리에서 큰 소리로 노래 부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이 사회적으로 어떤 사회적인 관습으로 봐서는 사실은 위반하는 행동인데 이것을 해봄으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가 수치심을 만들어내지는 않았는지 그런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비합리적인 수치심을 감소시키는 것. 그렇게까지 우리는 타인한테 관심이 많지 않은데 자기가 어떤 행동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전체가 다 자기를 보고 있는 것 같은 어떤 그런 수치심 때문에 대인 앞에 뭐 대중 앞에 서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 우리는 다 바빠서 뭐 그닥 그렇게 남들한테 관심이 많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관심이 있다 한들 그것을 뭐 평생 가지고 가요? 금방 까먹고 또 다른 쪽에 관심을 두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합리적인 생각과 사고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수치심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사춘기 때 그 특징으로서 자기 우월감 같은 게 있어요. 자기 우월감. 자기는 뭔가 연예인 같고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가지고 뭔가 우쭐한 거 그런 것들 때문에 막 뭐 어디 동네 슈퍼를 가더라도 처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이렇게 치장하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 그 누구도 그 상대한테 그렇게 그닥 관심이 많지 않아요. 근데 본인 스스로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뭔가 자기가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그 존재 자체가 수치스러워지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 또한 비합리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맨날 차려입고 나가던 아이가 정말 부시시한 모습으로 나갔었을 때 그때 느끼는 것들. 아, 내가 너무 과하게 수치심을 느끼고 있었고 그것들에 대해서 불안을 느꼈구나라는 것들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 사실은 이 기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자, 힘과 정렬의 사용, 역할을 바꾸어 상담자가 내담자의 자기 패배적 철학을 강하게 주장함으로써 내담자와 활발하게 논쟁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내담자의 잘못된 어떤 신념 같은 것들을 상담자가 대신 역할을 해주고 그것들을 바라보게 함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논박과 내지는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뭔가 논쟁함으로 인해서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거죠. 행동적 기법에는 이미 우리가 행동주의 이론에서 다 배웠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일반적으로 행동주의적 어떤 접근 기법을 보면 조작적 조건 형성을 했고 자기 어떤 정서 조절 프로그램을 사용을 했고 체계적인 둔감법을 통해서 그 상처를 둔감하게 만드는 거 어떤 충격이나 내지는 비합리적인 생각들이나 행동들에 대한 것들을 좀 둔감시키는 거. 예를 들어서 공포증이 그 폐쇄 공포증이 많은 그 내담자에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폐쇄된 공간에서 잠깐 노출함으로 인해서 둔감해질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이 별거 아니었음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기법들, 그다음에 심호흡을 통한다거나 명상을 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이완 기법이 했었고요. 모델링 하는 것들도 우리가 누굴 똑같이 행동해 보는 거, 그런 것들을 사용했어요. 상담자는 행동주의적 기법을 실생활에서 사용하여 행동하도록 하는 과제를 제시했고, 이를 실행하도록 격려하고요. 과제는 체계적인 방식으로 행해지며 서식에 맞추어 기록되고 분석했습니다. 자, 이론에 대한 평가, 이제 앨리스의 합리적인 정서행동 그 치료에 대한 평가를 했는데, 인지적 요인의 중요성을 강조한 최초의 상담 이론이죠. 이제까지는 사람의 생각, 정서에 대한 감정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했으나 사람의 생각이 그토록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다는 것을 밝혀낸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앨리스가 처음으로 인지적인 어떤 요인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그것이 최초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단기적으로 시행되지만 철학적 깊이를 가지고 있으며 여느 다른 접근법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상당한 치료 효과를 가지고 와요. 사고를 변화시킴으로 인해서 행동이 변화되게 하고 어떤 반응을 변화시키는 거에 있어서 단시간 내에 효과를 이루는 아주 좋은 행동 치료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방대한 연구 성과가 축적되어 가고 있고요. 기법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어서 초심자, 즉 이제 갓 졸업한 상담자임에도 배우기도 쉽고 이론을 적용하는 데도 굉장히 용이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나 그에 반해서 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어요. 다양하고 복잡한 심리적 장애를 설명하기에는 이론과 기법이 너무 단순하다는 점, 그다음에 그 논박을 통한 합리적인 신념 형성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심각한 정신적인 장애에 적용하기에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어 능력이나 사고 수준, 교육 수준 등이 뒤떨어지는 내담자나 아동에게는 효과적으로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지적도 있고, 지적 논박에 초점을 두다 보니 내담자의 정서치료에는 또 상당히 소홀해지는 부분도 있고, 논박으로 인해 내담자가 감정 이상의 상담을 포기하는 등의 부작용도 사실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논박을 하는 데 있어서 막 그 내담자의 어떤 그 정서를 건드려 가면서 자존심을 건드려 가면서 논박하기보다는 살짝 질문 형식으로 그렇게 생각해야 될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어떠세요? 라고 간접적인 어떤 측면에서 뭔가를 자극을 준다거나 논박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 훨씬 더 효과가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론백의 인지치료 했는데 아론백이요. 이 앨리스의 이론을 이제 받아서 그것에 대해서 좀 더 변화시키고 체계화시켰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돼요. 그래서 아론백은 사실은 우울증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이런 인지행동 치료를 했고요. 아론백은 우울증 환자에게는 생활사건을 접하면 자동적으로 자기 자신이나 타인, 세상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하는 자동적 사고가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이를 유익한 사고로 바꾸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아론백의 이론을 좀 더 제가 설명해 드리면 어떤 거냐면은 아까도 앨리스가 이론을 제시한 것처럼 어떤 촉발 사건이 있어요. A와 같은 ABC 이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A의 촉발 사건이 있어요. 어떤 사건이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동적 사고라고 하는 이 어떤 전문 용어인데, 여기에서 사용하는 전문 용어인데, 이 자동적 사고는 사실은 합리적인 생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합리적인 생각이 자동적으로 드는 것은 왜 그러냐. 어려서부터 어떤 경험을 통해서 축적되어 온 생각들, 경험들이 있으면서 그것이 자동적으로 핵심 신념, 우리는 여기에서 스키마라고 얘기하는데, 이 스키마가 형성이 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자동적으로 딱 생각이 굳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동적으로 생각되는 이거는 비합리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이 비합리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데 그 반응이 결국에는 긍정적인 반응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부정적인 반응이 더 크다는 거예요. 왜? 비합리적인 생각이고 필요 없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과 다른.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감정들, 반응들은 대부분 분노라든지 우울이라든지 아니면 불안이라는 어떤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아론백은 우울증 환자들을 가만히 봤더니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건에 뒤따르는 그 자동적 사고가 굉장히 부정적이고, 그 부정적인 사건으로 생각으로 인해서 부정적인 행동을 하고 결국에는 그것이 자살로까지 이어지는 그런 결과까지 초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아론백이 이제 연구를 통해서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아론백의 인지치료는 이런 비합리적인 자동적 사고를 합리적인 사고로 바꿔줌으로 인해서 감정이 변하고 행동이 변한다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고, 상담 현장에서도 그렇게 사용함으로써 많은 비합리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긍정적인 생각과 올바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렸을 때 부모가 너무 싸우는 모습들을 보고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녀는 결혼을 해야 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결혼을 절대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끝까지 독신으로 남겠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친구는 다른 친구들보다 만약에 어떤 싸움을, 부부간의 싸움이라든지 남녀간의 싸움을 볼 때마다 그래 저거는 다 필요 없는 짓이야 라고 생각하고, 그래 역시 혼자가 제일 편해 라고 어떤 자동적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건데, 이거는 정말 합리적이냐라고 우리가 논박해보면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잘 사는 부부도 되게 많고 성격적으로 잘 맞아서 남녀 간의 관계가 좋은 사람들도 훨씬 더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부모가 경험했던, 부모 밑에서 경험했던 어떤 그런 부정적인 정서, 그런 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런 경험이 축적됨으로 인해서 어떤 핵심적인 신념, 결혼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 결혼해봤자 소용이 없다라는 어떤 그런 비합리적인 생각을 자동적으로 들므로 인해서 뭐 결혼 정년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성교제를 하지 않는다든지 아예 그쪽은 들여다보지도 않는다라는 그런 행동을 하는 어떤 내담자가 있다면, 이제는 그런 사고를 왜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더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논박을 한다거나 내지는 여러 가지 정서 치료를 통해서 합리적인 생각으로 바꿈으로 인해서 좀 더 이상적인 어떤 소망을 갖는다거나 계획을 갖는 쪽으로, 긍정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쪽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사실은 이런 인지행동적 치료의 목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두 접근법은 상담 기법과 스타일에 있어서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합리적 정서 행동 치료에서는 상담자는 매우 지시적이고 설득적이죠. 그에 반해서 인지치료에서는 내담자가 스스로 잘못된 생각을 찾아내서 확인하도록 격려하는 것을 더욱 강조하고, 사려 깊은 질문을 통해 내담자가 자신의 인지를 적절히 교정해 나가는지 검토하는 것이 아론백의 인지치료고요. 앨리스는 상담사를 교사로 보고 내담자와의 관계를 중요시하지 않지만, 아론백은 상담자와 내담자의 협력적 관계를 강조하면서 이것이 인지치료의 기초를 이룬다고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앨리스의 이론은 약간 행동주의 이론 쪽이 강하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아론백의 인지치료 이론은 사실은 그 인간중심적인 이론 안에서 형성이 돼서 내담자를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그런 수용하는 태도로서 협력관계를 인정하고 강조하면서 치료를 계획하고 이루어 나간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울증뿐만 아니라 다양한 심리적인 장애 등으로 그 치료 영역이 광범위하게 지금 확대되고 있고요. 여러 기법들을 통합적으로 지속적으로 지금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자, 주요 개념에서 자동적 사고는 아까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실패를 경험한다거나 상실을 경험한다거나 좌절과 같은 부정적인 사고가 많이 있어요. 우울증 환자들한테는. 근데 이것으로 인해서 다양한 생활 사건에서 우울한 감정과 부적응적인 행동이 유발된다고 보고 이를 자동적 사고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자동적 사고는 사실은 사람이 인식하기 이전에 의식하는 수준의 것이 아니라
그냥 아주 빠르게 지나가는 생각이기 때문에 사실은 본인이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들어오는 생각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울감만 인식할 수 있는 거죠. 뭔가 톤 다운된 듯한 느낌, 디플레스된 느낌만 가지고 있는 거지 자기가 뭔가 생각을 했다라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의 행동은 어떤 감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찰나적인 생각을 통해서 어떤 감정이 올라오고 그 감정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동적 사고의 존재를 인식하기 힘들 뿐 아니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라고 아론백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지적인 오류에 대한 여러 가지 종류가 나와 있어요. 흑백 논리적 사고, 흑 아니면 백인 거죠. 뭐 아니면 동인 거예요. 이 사람은 착하거나 아주 나쁜 사람이거나 두 가지로밖에 구분하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하는 것들을. 그렇지만 사람이 어찌 어떤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절대적으로 착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착한 사람 안에도 나쁜 어떤 요소가 있을 거고 착하지 않은 사람 안에도 긍정적이고 좋은 모습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것들에 대해서 다양한 컬러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합리적인 생각인데 흑백 논리적 사고를 가진 사람은 그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이야. 내지는 그 사람 진짜 착해. 라고 아주 양분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게 잘못된 인지 오류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과잉 일반화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한두 번의 경험을 가지고 일반적인 결론을 내릴 뿐 아니라 그와 무관한 상황에도 결론을 적용시키는 거. 어떤 사람이 굉장히 자기의 어떤 것들을 주장할 때가 있어요. 그거는 꼭 이렇게 될 거야. 내지는 꼭 그래라고 강하게 주장하는 거. 그것들이 과잉 일반화예요. 어떤 행동을 했는데 꼭 그 결과만 한두 번 나왔는데 나머지 그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도 그렇게 결과가 나올 것 같다라는 일반화 시켜버리는 거죠. 그것들이 또 잘못된 거고 정신적인 여과라는 것은 특정한 일부분의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여 마치 그것이 전체인 것처럼 판단하는 것들을 우리는 정신적 여과라고 얘기하고요. 의미 확대와 의미 축소, 뭐, 어, 과잉평가하거나 과대평가하거나 가소평가하는 것들을 우리가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개인화시키고 잘못된 꼬리표 치어서 낙인시키는 거, 예, 뭐 그런 것들이 있고요. 또 역기능적인 인지 도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우울한 사람들은 생활 사건의 의미를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역기능적인 인지 도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인지 도식은 어린 시절의 경험에 의해서 형성되고 성장하여 부정적인 생활 사건에 직면하게 되면 활성화되는 거죠. 늘 어떤 결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한 촉발 사건만 있으면 그것의 결과는 자동적으로 어떤 부정적인 역기능적인 어떤 인지 도식 하에 그 우울한 경향으로 가지고 몰고 가는 거죠. 예. 그래서 사건의 의미를 부정적으로 왜곡하고 받아들임으로써 역기능적인 신념을 가지게 되고 우울 증상을 유발하게 되는 거죠. 역기능적인 신념은 삶에 대한 일반적인 믿음이나 원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부를 잘해야 좋은 학생이고 성공해야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와 같은 어떤 이런 역기능적인 신념인데 예전에 어떤 사례가 있었는데요. 어떤 중년에 아주 자수성가한 사장님이 계셨는데 그 어머님이 돌아가신 이후로 이 사람이 모든 일을 다 놔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폐인처럼 그렇게 망가졌는데 나중에 상담실에 오게 돼서 상담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서 왜 이 사람이 그렇게 자수성가할 정도로 열정이 많았던 사람이 모든 일에 의미를 내려놨느냐라고 따져봤더니 그 사람이 자수성가해야 되는 이유는 어머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 것이 첫 번째 이유였어요. 어머니가 그러니까 젊어서 청산과부라고 하는 그 젊어서 혼자 내셔가지고 그 아들을 키워냈는데 그 엄마의 유일한 기쁨은 아들이 성공하는 거였고 아들이 잘 되는 거였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불쌍한 엄마를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은 내가 열심히 살아서 성공하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어느 날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더 이상 열심히 살아야 될 이유를 놓쳐버린 거예요. 예, 그것이 잘못된 어떤 인지적
역기능적인 인지 도식으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잘못된 오류다라는 거죠. 자, 목표 뭐겠어요? 심리적으로 잘 적응하고 기능하도록 생각을 바꾸는 거, 그것이 인지치료의 어떤 목적일 거고요. 다양한 기법들이 이 안에서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적용 기법들은 이런 인지 모델에 근거한 사례를 개념화시키고 협동적 경험주의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소크라테스식 대화, 또 인도된 발견,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크게 여러분들이 뭐 아시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쓱 스쳐 지나갔어요. 이번 시간에 너무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시 한번 제가 사과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인지행동 이론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잘못된 사고, 자동적 사고 내지는 인지적인 오류는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남들이 봤었을 때 그렇게 크게 화낼 일은 아닌데 나는 어떤 일을 이렇게 사건을 경험했을 때 과도하게 화를 낸다거나 과도하게 디플레스돼서 우울증에 빠진다거나 하는 일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것들은 과거의 어떤 경험으로 인해서 축적된 나의 잘못된 오류, 비합리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렇다면 계속해서 그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 내가 발견하고 인식하고 의식해서 그건 잘못된 생각이었어. 지금은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 라고 해서 어떤 인지적인 오류를 합리적인 생각으로 바꿈으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건강하실 건지에 대한 것들은 오롯이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이제 이런 것들을 들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지식적인 것들을 취했다면 이제는 이 지식적인 걸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에 적응하고 건강한 삶을 이루어 나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 강의는 좀 더 빨리 올리도록 해볼게요. 네, 고맙습니다.